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어제 전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는데요. 오늘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이 내일 아침이면 끝나는 만큼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상빈 기자, 아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팀은 어제 체포한 김용 부원장을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 48시간은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아직 구속영장 청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절차들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김 부원장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선자금 8억 원을 받았다고 적시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만약 돈을 받을 때 공무원이었거나 대가성 여부에 따라선 처벌이 더 무거운 뇌물죄나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혐의가 추가될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최측근을 체포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체포영장 발부만 봐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사에 있는 김 부원장의 사무실은 압수수색이 무산됐습니다. 어제 밤늦게 철수했는데 압수수색 다시 시도하는 겁니까? 일단 오늘은 압수수색 제시도 대신 입장문을 통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건 법질서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나 국정감사 회방이라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객관적 물증 확보가 필요하다며 재차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조사실에서 동거녀와 만나게 해주는 등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악의적 프레임이다. 2명에게 함께 확인할 사안이 있어 조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뭘 조사했는지는 함구했습니다. 또 김용 부원장이 체포된 날 공교롭게 돈을 줬다던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된 데 대해선 한 차례 연장한 구속 기한까지 다 지났다며 법원 결정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구속 여부는 수사상 필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숨진 평택 SPL 제빵 공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지금 현재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지금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55분쯤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요. 3시간가량이 지난 지금도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자정보를 포함해 안전교육 자료와 작업 매뉴얼, 작업계획 서류 등 사고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노동부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업주가 해야 하는 안전관리 전반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평택경찰서도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기계에 자동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2인 1조 근무 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숨진 노동자의 장례 절차도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SPC 대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은 오늘 새벽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발인을 마치고 고인을 천안 추모공원에 안치했습니다. 사고 발생 엿새 만인데요. 장례 절차는 끝났지만 SPC 그룹의 대처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사고 바로 다음 날 사고 현장에 바로 옆에서 작업을 재개했다가 비판을 받고 중단했는데요. 오늘은 숨진 노동자의 빈소에 SPC 측이 자신들이 생산한 빵 2상자를 놓고 간 것이 알려져 다시 질타를 받았습니다. SPC 측은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는 장례물품 패키지라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빵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빈소에 빵을 갖다 주는 게 말이 되냐며 분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이 해야 될 행동과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너무 어긋난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나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SPC 본사 앞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SPC의 소홀한 안전관리와 과도한 작업량이 사고를 불러왔다며 관계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직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무시해온 결과입니다. 생산을 앞세워 안전을 무시한 그 결과가 참혹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도나 이윤도 좋지만 사업자와 노동자가 서로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문제점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SPL 공장에서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MBC의 보도가 왜곡이라면서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을 했었죠.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국민의힘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는데 오늘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발언의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 또 국과수의 음성 판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0여 건에 달하는 MBC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번엔 무고 사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겁니다. 시민단체 측은 국내외 대다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똑같이 보도한 걸 알면서도 MBC만 조작했다고 고발한 건 전형적인 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땡땡이라는 속어, 쪽팔려서라는 비하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발언하였습니다. 그게 MBC만 보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내의 모든 언론, 심지어 강경 보수 매체들까지도 다 바이든을 보도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논란을 해소하려면 발언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국가수의 음성 판독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초 고발인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MBC가 자막을 왜곡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인 고발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인 조사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절차의 시점과 방식 등을 두고도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감안한다면 좀 신중하게 수사 개시 여부나 과정을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양측 고발인 입장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확보해 본격적인 분석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요즘 주식 대신 채권 투자가 뜨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대거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몇십억 원씩 자산을 굴리는 부자들은 이미 자기 자산의 절반 정도를 채권으로 옮겨 탔다고도 하는데요.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억 원 이상 돈을 굴리는 자산가들만 오는 서울 강남의 프라이빗 뱅킹센터. 작년까지 주식 투자가 대세였다면 올해부터 채권이 뜨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미리 그 채권을 작년부터 사신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고 가면 갈수록 요새는 주식 얘기보다는 채권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채권을 할까? 주식을 하게 되면 매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채권은 그냥 사놓고 만기까지 그냥 가거나 아니면 제가 싸게 샀다고 하니 비쌀 때 또 팔 수가 있다고 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부자들은 자산의 절반까지 채권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채권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판매가 완판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최소한 내 자산의 30% 이상은 채권, 좀 안전자산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채권이 뜨는 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국고채 금리는 작년 말 1%대에서 지금 4%대로 뛰었습니다. 비교적 튼튼한 대기업들 회사채 금리도 2%에서 지금 5%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이러니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을 사들입니다.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채권이 이렇게 A등급 이상 거의 상장회사 기준 정도 되는 그 회사의 채권이 5% 나오는 게 없었거든요. 개인 투자자의 채권 매수액은 지난해 4조 5천억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까지 벌써 14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주식과 코인에 몰렸던 돈이 채권으로 대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매매 금액의 제한은 없는 편입니다. 3만 원 미만, 100만 원 단위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요즘에는 온라인, 요즘 이제 앱을 통해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 금리가 낮은 채권들은 값이 많이 떨어져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발행했던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은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심지어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위험한 해외 투자 대신 채권 투자를 권하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국고채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정부 채권, 위험도가 거의 없는 채권에 5에서 6%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권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자금난을 겪는 회사들이 발행한 높은 금리의 채권을 샀다가 만약 회사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얼마 전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대해서 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영토 방어를 명목으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선언인데 러시아가 그만큼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4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차에 올라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러시아군이 도망치며 버린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이 고스란히 차지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병합 지역 수복을 목표로 진격하며 동부 요충지 리만까지 탈환했습니다. 강화되는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푸틴 대통령은 헤르손과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시크 등 합병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계엄령 선포로 대응했습니다. мною подписан указ о введении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этих 4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н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 на утверждение в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헤르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6만 명에게는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과 저항하는 러시아군. 전면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헤르손 항구는 피난민들로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계엄령과 주민대피령은 이번 전쟁을 특수작전으로 치부하던 러시아가 총력전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계엄령 선포 지역에선 인력과 물자 징집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Найближчим часом окупанти намагатимуться забрати чоловіків в свою армію. Всюди, так само як в Донецьку і Луганську. 러시아 본토 80개 지역에서도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조치가 내려졌고 접경 지역에는 이동 제한 명령도 발동됐습니다. 모두 전시체제에 해당하는 조치들입니다. 계엄령을 통한 총력전 이후에도 러시아군의 열세가 계속되면 푸틴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핵공격 또는 전면전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